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학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리미널리티하고 재활성화, 이 두 가지 인류학 개념인데요. 네네. 이걸 동학사상이나 대순사상 맥락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또 이게 위기 상황에서 변화나 지속성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그 개념들이 처음 들으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삶이나 사회가 이렇게 확 바뀌는 지점 있잖아요. 그걸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되거든요. 아하, 우선 그 반개냅의 리미널리티 개념부터 시작해 보면요. 당신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이게 그 통과일에서 보이는 문지방 상태 같은 거예요. 문지방 상태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상태에서 딱 떨어져 나와서 아직 새로운 상태로는 들어가지 못한 좀 모호하고 불안정한 단계. 근데 또 잠재력은 가득한 거죠. 그 통과일에 보면 분리, 전이, 통합 이렇게 세 단계가 있는데 딱 그 중간, 전이 단계인 거예요. 아, 정말 흥미로운데요. 뭐랄까, 그 애벌레도 아니고 나비도 아닌 딱 번데기 상태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모든 게 가능은 한데 아직 뭐 하나 정해진 건 없는. 자료 보니까 빅터 터너라는 학자가 이걸 개인의 통과 이래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격변을 겪을 때 그걸 사회극이라고 부르면서 설명했던데요. 네, 정확해요. 사회극. 터너는 사회적인 갈등이나 큰 변화가 마치 연극처럼 발단, 위기, 절정, 결말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고 봤어요. 그리고 터너가 특히 중요하게 본 게 바로 이 리미널한 상태, 그 문지방 상태에서 나타나는 커뮤니타스라는 현상이에요. 커뮤니타스요? 네, 뭐냐면 평소에 어떤 사회 구조나 계급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엄청 평등해지면서 강한 유대감, 동질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해요. 아, 자료에 나온 그 아프리카 은덴 부족 성인식 사례가 아주 딱 들어맞죠. 네, 저도 그 부분 인상 깊었어요. 아이들이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계급장 떼고 서로 막 의지하고 그러면서 엄청 끈끈해진다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그 위기 자체가 기존 질서를 넘어서는 아주 강력하고 평등한 유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에요. 평소에 그 구조화된 사회에서는 사실 경험하기 힘든 거거든요.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연다는 거네요. 와닿는데요. 그럼 앤서니 월러스의 재활성화 이론은 이 리미널리티랑은 어떻게 좀 다른가요? 아, 네. 그게 리미널리티가 변화 과정의 어떤 상태에 가깝다고 본다면요. 재활성화는 위기에 대해서 뭐랄까 좀 더 의식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에 초점을 맞춰요. 의식적인 대응이요? 네. 월러스는 예를 들어 식민지배 같은 외부 충격 때문에 공동체의 기존 신념 체계나 문화적 틀, 그걸 메이지웨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심각하게 흔들릴 때 나타난다고 봤어요. 메이지웨이. 그게 약간 세상을 이해하는 정신적인 지도 같은 거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비료하자면 정신적 GPS가 고장난 상태 같은 거죠. 아하. 그럴 때 예언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거나 해서 의도적으로 문화를 다시 만들고 새로운 정체성이나 질서를 만들려고 애쓰는 움직임, 이게 바로 재활성화 운동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자료에 나왔던 세네카 부족의 핸섬 레이크 이야기가 그 사례였군요? 네, 그렇죠. 외부 압력 때문에 부족의 전통적인 삶, 그 메이지웨이가 막 흔들리니까 그가 신비 체험을 하고 나서 새로운 종교적인 가르침, 롱하우스 종교 같은 걸 제시해서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 했던 거. 그게 딱 재활성화인 거죠. 단순히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위기 속에서 진짜 능동적으로 길을 다시 만들려고 했던 거군요. 아, 처절한 노력이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리미널리티가 때로는 좀 혼란스럽고 약간 비자발적인 과정의 느낌이 있다면 재활성화는 좀 더 목표 지향적이고 의도적인 재구성이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는 바로 이 두 가지 렌즈, 리미널리티와 재활성화를 통해서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을 분석하고 있는 거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걸 서구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우리 방식대로 근대성을 찾으려 했던 어떤 자생적 근대성의 증거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특히 그 동학이라는 이름 자체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서학이라는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이면서도 그
이라는 글자에 담긴 동양적인 사유 방식, 자료에서는 이걸 상관적 사유라고 강조하던데요. 네, 상관적 사유. 중요하죠. 그리고 학을 통해서는 내적인 성찰과 배움을 지향하고 결국 이 모든 게 그 외세의 위협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리미널리티 속에서 나타난 일종의 재활성화 운동이었다. 이런 분석이었죠. 바로 그 상관적 사유라는 지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서양식 사고는 보통 대상을 막 분리하고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분석적으로. 근데 동양의 상관적 사유는 만물을 다 서로 연결된 조화로운 전체로 보고 그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가 리미널리티를 경험하고 또 재활성화를 모색하는 방식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게 단순히 과거 분석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요즘처럼 모든 게 막 끊임없이 변하는 액체 근대라고도 하잖아요.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지혜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이렇게 리미널리티와 재활성화라는 두 개념을 통해서 변화의 문턱에서 나타나는 어떤 독특한 공동체 경험이라든지 또 위기 속에서 전통을 새롭게 만들려는 인간 사회의 노력을 살펴봤습니다. 네. 덕분에 동학이나 대순사상 같은 우리 역사의 중요한 흐름들도 이런 인류학적인 틀로 다시 한번 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개념들이 꼭 특정 시대나 문화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렇죠.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직업을 바꾼다던가 이사를 간다던가 아니면 팬데믹 같은 정말 큰 사회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리미널한 상태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나 질서를 찾으려는 재활성화의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당신의 경험 속에도 분명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좀 고민해보고 싶은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료 마지막 부분에 잠깐 언급됐던 건데요. 동양사상의 화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변화 원리. 이게 혹시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처럼 보이는 서구의 변증법적 모델을 넘어서서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시대에 좀 더 적합한 대안적인 해법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